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빡빡하게 있어요. 빡빡하게 있는데 크게 보면은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하고 이제 그거랑 사실은 대비되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서브셋으로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많은 얘기는 요 7번을 얘기를 할 거예요. 뭐를 조심해야 실제로 AI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뭘 조심을 해야 될까? 아마 여기도 또 우리 지금 스타트업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스타트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갖다 하면서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해 본 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전제 조건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 AI를 쓰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이 거역할 수 없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살살 실패하는 방법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가자라는 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걸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컴퓨터 모델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나는 이 수업 시간에 내 개인적인 얘기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공유하는데 나는 사회생활을 제일 먼저 뭘로 시작을 했냐면은 그 옛날에 코볼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 코볼 랭귀지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IBM 370이라고 하는 메인프레임에다가 그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내가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에 투입된 거는 88 올림픽 때 이렇게 내가 진짜 나이가 많은 것 같긴 한데 88 올림픽 때 경기장에 스코어를 짓게 하는 그 경기장 그 스코어 짓게 하는 프로그램을 나온차는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올림픽 8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8팀의 개발자만 한 30-40명 있었었는데 그 팀에서 제일 첫 번째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아주 사회생활 처음에 시작한 게 자기 마지막 자기 직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개발자로 시작해서 개발자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안 했으니까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게 인공지능이든 아니면은 내가 진짜 40년 전에 했던 코볼 프로그램이랑 똑같아요. 전체적인 그림. 그래서 근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현재에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델 만든 거를 컴퓨터에다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어떤 랭귀지를 써요? 똑같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서 그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건 나는 자기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나 정도는 학습해 놓는 게 좋다. 그런데 본인이 개발자로 커리어를 안 가지고 갈 거면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정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영어로 버세타일하게 쓴다고 그러죠. 넓게 쓰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메모리서부터 다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갖다가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거기에 다 비슷비슷하게 준용이 돼요. 요새 이제 제일 많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고랭을 제일 많이 쓰는데 나는 고랭 써보지도 않았고 배워보지도 않았고 볼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나는 코볼 프로그래머로서 시작해서 C 프로그램을 강의를 했어요.
C 프로그램을 강의를 하고 실제로 C 프로그램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그 모델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델은 40년 전 C 랭귀지지만 그걸 가지고서 대충 유추해보면 아 저거 저렇게 만들었구나 대충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리 개발자들이 만드는 고객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런 본인의 이해가 가능한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우리 프로그래밍이 저쪽에 있고 이 머신 러닝이 이쪽에 있다면은 이 둘 간의 차이는 아주 눈으로 보기에도 명확하잖아요.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는 내가 처음부터 데이터를 받고 내 머릿속에서 뚝딱뚝딱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실제로 랭귀지를 써서 구현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는 6개 제품이 있는데 6개 제품별로 어떤 제품이 가장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까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데이터를 갖다가 넣으면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고래였으니까 그걸 써가지고서 프로그래밍 하면 자 내년 다음 달에 매출은 얼마가 할 거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주 작은 보고를 받아. 그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지출이 한 5억 얼마 있었다. 수익이 한 4억 있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캐시가 번기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 다 넣어서 자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됐었을 때는 현재처럼 되면은 그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각 제품별로 이렇게 됐었을 때 캐시 잔고가 얼마 남을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개 년을 갖다가 이 런웨이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 CEO가 제일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2개라고 했죠. 2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러닝을 시킨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 넣고 이런 데이터에 이런 리절트가 나올 거야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넣어서 일단 모델을 학습을 갖다 시키고 그렇게 학습시킨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가 넣어서 컴퓨터로 하고 이거는 뭘 것 같냐. 그래서 아까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영상에 그림을 갖다 넣어놓고 가장 대표적으로 장난감 얘기하는 것을 하는 게 이게 개냐 고양이냐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 한 강아지 50개의 사진, 그 다음에 고양이 50개의 사진 넣고 그 다음에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다 해가지고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시키고 새로운 강아지 사진을 줘서 얘가 강아지냐 고양이냐 맞춥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데이터를 갖다 주고서 룰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룰을 갖다 만들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많아지고 케이스가 많아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저게 어떻게 되지? 저게 어떤 룰을 가지고 저걸 했었을 때 저게 되지가 딱 들어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머신러닝을 써가지고서 기계학습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인데 나는 머신러닝을 제일 처음 배운 게 1991년도에 배웠어요. 1991년도에 배웠고 그것도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긴 한데 91년도에 여기에 탐 미첼이라는 선생 지금 CMU에 있는 선생인데
요게 저 홈페이지가 있어요. cs.edu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머신러닝의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양반이었고, 내가 그때는 박사과정 2년 차였어. 박사과정 2년 차 때 CMU CS는 그 소위 말하는 퀄리라는 시험을 봐. 자격시험, 박사 자격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제 AI 코어 시험을 갖다가 또 봐야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탐비체 선생한테 저걸 갖다 했었어요. 수업을 갖다 듣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인투이티브하게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때만 해도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막 버벅거리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자 이제 E라고 하는 공식이죠. 여기 E 플러스 T 플러스 P 이렇게 공식을 갖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내가 뭔가를 갖다 태스크가 있어. 하려고 하는 태스크. 예를 들자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치매 감별하는 거.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 넣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지금 10가지의 서브 타입 중에서 어떤 서브 타입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갖다가 지금 클래시파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태스크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넣었더니 한 정확도가 보통 첫 번째로 넣어가지고 돌리면 한 50-60% 나와요. 55%, 60%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데이터를 갖다 더 컬렉션 해가지고 돌렸더니 정확도가 한 67%, 아까 그 논문에서 90몇 %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9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 67%에서 99%, 97%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한 게 우리가 만든 모델이 학습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개념적인 모델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 비전 인식이 돼도 그렇고, 아니면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도 그렇고, 다 E하고 T하고 P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례는, 자 요새 우리나라 헤이딜러 같은 데서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내 중고차가 지금 팔면 얼마나 할까 예측을 갖다가 하게 하는 거 라고 하면은, 가격 예측하는 게 T고, 퍼포먼스는 내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을까, 즉 매매가가 얼마였을까 실제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게 P고, 그래서 E는 실제로 내 판매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예측했느냐 하는 익스피리언스가 점점 좋아지는 모델이 학습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이 2013년 그 책이 내가 제일 처음 머신러닝을 본 책이에요. 그전에는 책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따만한 그 매뉴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모델이 있고, 추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걸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추론을 하죠. 인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갖다가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더 반영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퍼스널라이즈 시키는, 파인 튜닝 한다고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가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갖다 하자면은, 우리 아까 첫 번째 발표했던 우리 치매 진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해요.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갖다 하는데, 이번에 사례를 갖다 하나를 들자면은, 우리는 한 600케이스 정도 지금 모았어요. 600케이스 정도 모았기 때문에 비유가 아까 몇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5만 케이스. 5만 케이스.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너무 열세인 거죠. 데이터에서 너무 열세인데, 데이터가 좀 달라요. 데이터가 좀 다른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한 72%, 7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잖아요. 근데 타겟이 달라요. 어떤 타겟이 다르냐면 그 비유 타겟은 뭐냐면 이 사람이 치매인데 치매 중에서 어떤 치매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매인 환자를 대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정상인들 중에서 이 사람이 치매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봅니다. 그걸 하는 게 우리 문제예요. 같지만 굉장히 다른,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문제고, 그래서 처음에 600케이스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67%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동방에서 귀인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25명 데이터를 갖다가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두 발 나놓고서 막 달려가서 그 25명 데이터를 갖다 얼핏 생각하면 저기는 뭐 5만 명 데이터 컬렉션 한다는데 25명 데이터를 갖다가 더 한다고 두 발 먹고 달려갔나? 달려가요.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는 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머리에 펫을 찍은, 펫 영상을 찍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돼서 한 번 찍는데 140만 원인데 웨이팅이 길게 길어져 있어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우리 퍼스널라이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마도 우리 치매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피처들이 중요한 피처들일 거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600명 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갖다 시켜요. 우리 AI 팀에서 정말 뭐 밤새가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적으니까. 데이터가 많을 때는 문제가 쉬운데 데이터가 적을 때는 그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모일 때마다 테스트를 해보고 또 테스트 셋이라는 걸 구분해서 걔를 가지고서 인퍼런스를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룹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그 그룹에다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네이버 인텐스가 그 AI 비즈니스가 위에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멋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굉장히 밤새는 날 많고 굉장히 수작업 많고 그런 작업들도 이루어지고요. 이런 기계 학습할 때 고려할 사항 첫 번째,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 근데 아까 우리 디스커션 할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누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메리언인가? 저 사람이 못 푸는 건 머신러닝도 못 푼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지만 풀는 문제는 머신러닝도 풀 수 있어. 근데 사람이 못하는 거를 머신러닝으로 하게 한다. 이건 상당히 문시하셔. 할 수는 있겠지만 무지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잡을 때는 이게 사람은 누군가는 그 전문가든 일반인이든지 간에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헬스 회사는 루닛이나 뷰노라고 하는 영상 진단 회사인데 그 영상 진단 회사는 뭐를 하냐? 폐 사진을 보고서 이 사람이 폐 안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AI 모델을 해. 그러면은 그거는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왜냐? 사람이 우리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 테크니션들이 매일 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보고서 여기 결절이 있다, 여기에 종양이 있다, 이 사이즈가 커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이런 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AI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방법을 갖다 적용할 경우에 성능에 문제가 없는가? 이 실제로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AI는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어먹습니다.
정확히 상용화된 모델로 여러분들이 이걸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는 과연 이게 성능에 문제가 없나? 성능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는 서버실에 그 요새 소위 잘 나간다는 서버들이 세 대가 있어요. 세 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상용화를 한다? 택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발비 그래서 다 빨리 넣어가지고 빨리 돌려서 그 결과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용기에 올라갈 때는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아까 케이스에서 봤든지 아주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델들, 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아까 보스턴 그 유니버시티 케이스도 그렇죠. 린다 아우라고 하는 여자 교수인데 어마어마하게 정치력이 좋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치매 리서치 센터를 갖다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쪽을 하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는 어떤 그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의 유방암 검사 결과는 다 그 센터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데이터를 그렇게 모아주는 그런 채널을 갖다가 구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누가 유방암 가지고 무슨 진단 도구를 만들려고 한다, 치료 도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거기를 안 끼고 살 수 있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갖다가 한번 봐줘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그 예 중에 하나로 우리 스타벅스 예를 갖다가 많이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가지고 매장에서 오더하고 기다려가지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줄 섰다가 나오고 너무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저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좋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본인들은 이미 리테일 마켓이 많이 있으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히 우리가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이 과정을 갖다가 빨리 또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는 뭘 갖다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로 주문할 때 레코멘데이션이 뜨잖아요. 레코멘데이션이 뜨는데 이거 내가 그러지 않아도 주문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게 레코멘데이션으로 뜨니까 막 브라우징 안 하고 그냥 그거 선택해가지고 그냥 결제하고 끝내버리면 되니까 이 모바일로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럴 때 정신없이 바쁜데 이 시간을 줄여주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스타벅스 멤버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얻은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로 매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주문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역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다 나눠서 다 학습을 시켜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만들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래서 그 레코멘데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알고리즘 만들고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갖다가 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제 모바일 앱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는 시스템 속에 그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의 기여가 있고, 이제 사람들의 취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의 취향이 계속 바뀌고 사람들의 데이터도 계속 바뀌니까 따라서 또 그래 시기별로 해가지고 계속 재학습을 시켰고,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AI 모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꽤 오랜 시간 그 모델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만들 때서부터 무지하게 돈이 이제 그때서부터 만들어서 업데이트하는 게 실제 모델 업데이트하고 그걸 갖다 실제로 계속 넘겨 되게 어려워요. 내가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게 업데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모델 업데이트할 때 다른 기관에다가 허가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 증가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로열티 늘어났고, 그리고 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아니까 좀 더 과학적인 프로모션을 걸 수 있고, 이 가만히 보니까 요때 이맘때 요 연령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떼를 많이 시키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라떼에다 프로모션을 걸어가지고 그 지역만 프로모션을 걸어서 매출을 높이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그 이제 전반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갈 거는 우리 이 머신러닝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그 전에 이 앞에서 했던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경제학과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그 교수님께서 그 예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럼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량의 정보들을 투입시키고, 그리고 결과도 같이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잘못되거나 이제 일치도가 낮다면, 그렇게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모델이 이제 뭐 결과를 도출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새로운 데이터들이랑 그 퍼센트가 낮습니다 이랬는데, 결과 자체가 애초에 처음에 입력한 결과 자체가 맞지 않다면 그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로버스트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이 모델의 성능이 이렇게 크게 막 널뛰기를 안 하고 일정한 정도의 그 성능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갖다 확인을 해요. 그 상용화하기 전에. 그래서 보통은 한 5번 정도의 로버스트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로버스트 테스트를 해서 이 정도의 정확도는 나오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이제 하한선 정확도를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상용화를 갈 거냐 말 거냐, 또는 모델 업데이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 결정을 하는데, 그 이제 데이터 자체가 코딩,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잘못된 그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로버스트 테스팅을 할 때 그 결과가 막 너를 띄어요. 어떤 땐 되게 높고 어떤 땐 되게 낮고 막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상용화하기 좀 어렵다 판단을 하고서 데이터 그 더블 체크를 다시 해요. 이제 데이터 베이디트. 좋은 질문. 혹시 또 다른? 네. 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3가지 종류 우리 갖다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슈퍼바이스 러닝이라는 걸 갖다 얘기를 해요. 지도학습. 이게 이제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스 러닝. 이게 비지도학습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einforcement,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머신러닝 그럼 보통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reinforcement learning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걸 지도학습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지도학습 대 비지도학습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나눠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 AI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레이블이 잘 돼 있냐? 이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블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정답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얘는 치매 아니고 얘는 치매다. 근데 이 치매냐 치매 아니냐는 거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경우 우리가 그런 정답을 주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쓰는 게 훨씬 좋고 없으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갖다 보면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레이블이 없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모델을 돌려서 봤더니 얘네들은 녹색 애들이 몰려 있고 얘네들은 보라색, 얘네들은 빨간색 애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는 게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리인포스 러닝은 조금 다른 얘기여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블이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여기처럼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원이야, 얘는 트라이앵글이야. 그래서 머신러닝 돌려서 머신러닝 모델을 갖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얘나 얘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지? 그러면 트레이닝. 얘가 뭐지? 트라이앵글. 얘가 뭐지? 그러면 서클. 이렇게 내는. 이게 지도학습이죠. 제일 심플하고 제일 오래됐고 제일 이피션트해요. 문제는 여기 있는 얘기처럼 데이터를 생성하거든요. 레이블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그 레이블 다는 과정이 굉장히 노동스럽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피버팅한 기업 인더스트리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레이블링 제일 많이 다는 업체는 예전에 뭐를 했었냐면 법원의 속기록을 쓰는 회사였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막 이렇게 앉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이프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도 AI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AI 모델, 지도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 보고 레이블 짓고 데이터 보고 레이블 짓고 하는 그 작업을 일단 하는 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영업이익 내고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하는 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션 두 가지로 나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는 분류죠. 어떤 예를 들어서 메일이 들어왔다.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하니까 꼭 이 양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근감소증이 아니다, 미약한 근감소증이다, 심각한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리그레이션 모델은 이런 식으로 실제 연속된 값을 예측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한양의 주가가 지금 얼마인데 다음 주에 얼마 될까? 여기 유한양의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 없나? 요새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하는 기업의 목표는 디지털 제약 산업에서 유한양이 되죠. 근데 요번에 유한양이
폐암 치료제 USA 미국 FDA 허가를 받아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이 실제로 주가 예측하는 이런 거 같은 걸 갖다 하는 게 그 연속성상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헬스케어 쪽이나 파이낸스 쪽이나 NLP 쪽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상용화 서비스로 쓰기에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물론 이제 리인포스 러닝이나 조금 이따 얘기할 딥러닝이나 다 쓰긴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 이거 30년 전에 쓰던 건데 20년 전에 쓰던 건데 그 자존심 있지 그래도 김진우 교수 AI 비즈니스 속에서 프로젝트 하는데 30년 전 모델을 갖다 쓰면은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절대 그렇지. 나는 제일 좋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옛날 모델, 가장 값싼 모델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 괜히 제일 최근 모델, 괜히 제일 최근 트렌드 맞춰가지고 하는 거 나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엄청 많이 써요. 실제로 뷰러나 유닛이 쓰는 게 다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그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프로세싱해서 이 사람 폐암이냐 아니냐 한 다음에 뭐 하냐 하면은 밸리데이션 해요. 실제 의사들한테 가져가서 이 사람 진짜 폐암이냐, 이 사람 진짜 양성이냐 이런 거 다 분석을 갖다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 헬스케어 쪽에서는 클리니컬 테스팅 할 때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요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폐암 치료제 만들었다. 그러면 이 폐암 치료제를 가지고서 실제로 폐암을 갖다가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갖다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트라이얼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 넣고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래서 이런 그 실제 사이트에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제일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AI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나는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리고 단 어디에서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 데이터가 여러 개 있고 그걸 갖다가 표절률 다 계산하는 보시는 뭐 1년에 다 하는 방식이 있을 때 여튼 인간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토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굳이 한 기관이 아니라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뭐 한 100이라는 데이터로 제가 이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표절 딱 해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한국 이제 그럼 이거를 저희가 실제 결과값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작권 협회에 뛰어가서 이 노래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팀이 하니까 그거보다 현저히 낮은 겁니다. 그 표절률이. 그랬을 때는 저희의 데이터는 신뢰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예에서는 음저역이 돌렸을 때 나오는 표절률, 그 계산이 어떻게 돼서 나왔을까?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고 나라면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그쪽에서 뭔가를 낮게 계산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경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노래 데이터는 한정적이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발품을 열심히 띄워서 해외에 있는 어디 데이터를 받아내겠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만큼 노래의 표본이 많기 때문에 겹쳤을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는 과연 제가 만든 이 모델이 만든 이 결과값은 유용한가? 유리한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나 같으면은
그게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의 판단을 못 내릴 거야. 그것보다는 내가 이걸 어디다 어떻게 공부하지 에 따라서 많이 왔었죠. 그게 그 자체만 가지고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거에서 궁금한 점이,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레이블을 붙이는데 그 레이블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있어요. 게 궁금.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내가 슈퍼바이저에서 내가 받은 데이터의 레이블이 얼마만큼이나 안정적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주관적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비싼 데이터가 90만 명짜리 HRV 데이터. 근데 그 90만 명짜리 HRV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90만 명 각각에 대한 레이블을 갖다 아까처럼 레이블을 해주는 회사에서 한다. 이거는 되게 낮아요. 가능성이. 근데 그거를 그 레이블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레이블이 된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그 레이블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레이블이 정확하게 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우리가 딱 고민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설계를 해야지 이 레이블이 잘 됐다 안 됐다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정성적이지만 그렇게 개런티할 수가 있어, 높일 수가 있어. 오케이? 마지막 질문 네. 하나만 드리면, 그 라벨링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물론 무조건 바이너리는 아니지만 네. 객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건 시계고 이건 안경이고 다 정해져 있는데 주관성이 있는 라벨링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좋은 그림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나쁜 그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사실은 클래시피케이션은 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그런 주관성의 라벨링이 좀 궁금해요. 그건 아까 제일 첫 번째 본원적인 문제라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고서 아까 그 예로 얘기하잖아.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클래시파이하는 AI 모델이다. 그거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AI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쁜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 그 문제를 AI가 과연 풀 수 있을까? 나 같은 경우는 그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베이직한 질문이라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질문을 드리자면 그거를 하려고 여러분이 수업료를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하려고.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 좀 판단이 좀 상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근데 양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 실무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의 하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몇 개 정도 모여야지 네, 신뢰도가 어느 정도 보이고 표본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는지. 이게 머신런 슈퍼바이즈 러닝이냐 지금 하고 있는 레이블이 있는 러닝이냐 레이블이 없는 언슈퍼바이즈냐 또는 딥러닝이냐 그 안에서도 따라서 다 다르긴 해요.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게 레이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일단 넣어놓고 나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니까 장점은 뭐 레이블링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수작업이 안 된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단점은 계산량이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러스터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를 해요.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레이블이 있을 때 하는 거고, 클러스터링은 레이블이 없는데 데이터 넣고 한번 모아봐. 그러면 뭐예요? 이게 클러스터링이고, 이 리얼월드에서 언슈퍼바이즈 모닝은 이커머스에서도 쓰고 사이버 세큐리티에서도 쓰고 바이올로지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가 정답을 모르니까 레이블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트리바고라고 하는 호텔 레저베이션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런 호텔들 갖다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떤 비딩의 카테고리에 넣을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힐튼하고 뭐 메리엇, 얘네들은 거의 같은 분류다. 반면에 뭐라고 할까요? 저 남산에 있는 반얀추리 뭐 이런 데는 다른 분류다. 이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이것도 다른 분류다. 우리 사람은 대충 감정 왔을 때 얘네들 다른 분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실제로 머신러닝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그 그룹에 맞는 비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써가지고 여기 이제 PCA라는 기법 썼어요. 여러분들 통계했던 사람은 아마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한국말로 아마 주요인 분석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해가지고서 클러스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클러스터별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가져가니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확정된 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호텔이 들어오더라도 스케일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실제로 심플리하죠. 왠지는 모르지만 느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은 점인데, 이제 문제점은 이게 처음 콜드 스타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콜드 스타트를 하고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 건데, 데이터 안 구해질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이 클러스터링이 잘 됐는지를 판단을 해요. 이제 실루엣 스코어라는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 높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 쌓이는 게 아시다시피 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해서 가면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면은 보상을 주고 저 방향으로 가면은 보상을 안 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제일 유명했던 게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 70% 확률로 큰 점수 차로 이길 확률하고 99% 확률로 1점 차이로 이길 확률, 둘 중에서 어디에다 더 포상을 많이 줄 거냐. 당연히 바꾸니까 1%라도 1점 차이라도 99%를 이긴 쪽이 훨씬 더 리워드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자율자동차, 특히 로봇 설계할 때, 그리고 게임 만들 때,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강화학습 우리도 많이 써요. 강화학습 같은 게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은 어떤 단란에 대해서 트리트먼트를 했었을 때 그 결과를 갖다가 바라보고 나서 그 결과상 이 질환의 시비어리티가 낮아졌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 그 인터그레이션에다가 더 많은 리워드를 주는 형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건 사람이 파인 튜닝 할 필요 없으니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에러 핸들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좋고요. 나쁜 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시도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되게 작다. 그래서 아까 봤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제한된 프로그램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가 있는데,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류나 회귀를 하고,
디지털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숨겨진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은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다.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차이점들을 갖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역시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같이 보세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상당히 짧게 14분 정도 되는 거 짧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머신러닝이고, 딥러닝 얘기를 할게요. 뭐 요새 너무 많이들 많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출발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하에 시작을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우리 여기 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뇌는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돼 있는 사람들의 뇌를 가지고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공지능도 이렇게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요 모델이었어요. 내가 탐 미차한테 배운 모델이 요 모델이에요. 이게 프로파게이션 싱글 레이저죠. 저거 가지고 막혀가지고 이 30년 동안 인공지능이 아주 암흑기를 지내. 그 암흑기를 지내다가 우리 요새 3인방이라고 하는 그 3인방에서 생각하는 게 이거 왜 하나만 가지지? 이걸 갖다가 은닉증, 히든 레이어를 갖다가 여러 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훨씬 더 모델이 안정적으로 나올 텐데 왜 이걸 하나만 하지? 아주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래 맞아.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진짜 후져서 이걸 갖다가 하나 윤닉층을 갖다가 하나만 해도 며칠이 걸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빵빵한 NDB 덕분에 빵빵한 GPU가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하나만 가질 필요 없잖아.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윤닉층을 갖다가 막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거는 지금 풀리 커넥티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모든 다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는 막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게 다 나온 얘기가 NN으로 끝나는 모델. 그 모델들은 다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요. 이 원리층의 숫자를 갖다가 많이 늘리고 얘네들은 모랄리티를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CNN, RNN, LSTM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타겟팅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고착적인데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이 하는 고착적인 일을 하게 만든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 예전에는 싱글 레이어일 때는 대충 결과가 나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챗GPT 몇 조 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몇천 개, 몇만 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갖다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트렌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 라는 게 XAI,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라는 거. 그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게 작년, 재작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주한 가장 큰 AI 프로젝트요. 그걸 갖다가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 가능한 AI가 빅 이슈였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조금 낮은 추론, 특히 인식 이런 쪽으로 다 포커스한다. 우리 딥러닝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딥러닝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실제로 돌려봤더니
딥러닝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별로 높지 않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항상 딥러닝으로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중요한 데이터일까?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분하는데 뭐가 중요한 데이터일까? 그게 귀가 어떻게 생겼냐는 걸까? 아니면 입의 구조일까?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선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넣어서 그걸 가지고 학습할 때 이때 하고 난 뭐가 중요한 피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단 데이터는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람이 하듯이 굳이 내가 그걸 갖다 뭐가 중요하다는 피처인지를 갖다 결정 안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하도록 하자 라는 게 우리 딥러닝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벨,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레벨로 했었을 때 이 영상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한 20분 정도 돼요. 재밌어요. 우리 아이하고 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여자 교수하고 둘이 나와서 이제 이 각각의 머신러닝이 지능이 어느 정도다 설명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AI 비즈니스를 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먼저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뭔지를 디파인하고 이제 여기는 우리 음악 가지고 할 테니까 음악 가지고서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뭐냐.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하고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로딩한 다음에 우리는 딥러닝 모델 중에서 뭐 LSTM 쓸 거예요. 써서 그러면은 데이터 스플릿해서 테스트 모델하고 트레이닝 모델 나눠서 모델 이벨리에이트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돈도 많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는 저기에 있는 저 빨간색. 이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그만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예로 얘기했던 치매, 그 아밀로이드 베타 파지티브를 갖다가 감별할 수 있는 그거는 비즈니스 케이스가 성립이 되죠. 왜?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140만 원짜리 CT를 찍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걸 찍을 수 있는 기간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치매 한번 걸리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치매의 위험성을 가능한 한 빨리 아이덴티파이 해야지 우리가 치매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비즈니스 케이스가 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다 그걸 하려고 달려들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노력을 나는 노력 안 하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해야지. 근데 그럴 수 없다면은 첫 번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몇 가지 10가지 리미테이션을 얘기할게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데이터의 퀄리티하고 얼마나 잘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그 비즈니스 플래닝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적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플랜 속에는 나는 이렇게 해서 웰 레이블링 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랜이다. 내가 당장은 안 했지만 그걸 확보할 수 있는 플랜이다.
두 번째, 앞에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특히 딥러닝을 쓰려면 굉장히 큰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일러빌리티가, 그러니까 이 100개의 데이터셋이 있었을 때하고 100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내가 미국에 이제 CES에 가요. CES에 가고 바로 이어가지고 JP 모간 디지털 헬스, 그냥 헬스 컨퍼런스를 가,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가. 거기를 갈 때 내가 가장 이렇게 앞에다 정면에 세우고 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90만 개의 웰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어느 회사하고서도 같이 코업할 준비가 돼요. 그게 가장 큰 셀링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했었을 때 어떤 원리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블랙박스도 문제로 했지만 그러나 이걸 실제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그 블랙박스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 뭐 몇십만 개의 운익층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나온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뇌졸중 환자의 치료제를 만들 때 비록 그 치료제 안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해서 이걸 하라고 했는지는 그 모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딥러닝이어서 모르지만은 그 결과로 나오는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리즈너블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요. 그걸 우리가 치료 기전이라고 해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닝 시킨 딥러닝 모델은 메커니즘 오브 액션 같은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여러 개의 노드들이 모여진 네트워크.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돈 많이 든다. 각오해라. 돈 많이 든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에는 이 돈이 얼마만큼이나 들 건가에 대한 디테일한 플랜이 있어요.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에 대한 바이어스. 우리는 이렇게 언바이어스 된 데이터를 갖다 확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게 현재의 스케일에서 더 커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게 전 세계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사이버 리스크, 시큐리티 리스크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해칭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적 정보 하나도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뚫리면 대형 사고니까. 그래서 인적 정보는 전혀 안 받고 사람 얼굴도 안 찍어요. RGB 값만 봐요. RGB 값은 해킹돼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사람 얼굴 표정에 요 랜드마크에 이때 RGB 값이 몇 점이었다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이게 에티컬하고 리갈한 문제가 없냐 우리 얘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느냐 현재 데이터셋에서 더 묻어놨었을 때 이런 10가지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하게 메인테넌스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만드는 비즈니스 플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포인트. 그래야지 그게 현실성 있는 비즈니스 플랜이에요. 이해됐습니다.